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 자락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학정이라 불렀다. 이 마을에 67채 되는 기와집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담을 두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한시연이라 불리는 여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시연 마님이라 불렀고 덜어는 큰댁 마님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 마님은 그 옛날 이웃 고을의 큰 양반집에서 태어나 여느 교수들처럼 18 나이에 혼인하였다. 혼처는 선친의 손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이 고을에서 가장 반듯하다고 칭송받던 이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처음 혼인하여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계절을 품은 듯한 눈빛과 고요한 말씨를 지녔고 웃는 얼굴에는 물방울처럼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시부모는 차례로 세상을 떴고 병약하던 남편 또한 20년 전 봄날에 세상을 등졌다. 그리하여 시연은 겨우 30을 넘긴 나이에 홀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집안의 살림이며 땅이며 심지어 소작인의 계약까지 모두 그녀의 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넓게 퍼진 논밭을 손수 걷고 장정들 틈에 서서 수확량을 점검하였으며 장날이면 쌀가마수를 외우고 돌아오는 살뜰한 여인이었다. 마을 어귀의 돌다리도 그녀의 손길을 거쳐 다시 세워졌고 7년 전에는 불에 탄 서당 지붕도 그녀의 돈으로 고쳐올랐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시연 마님께선 사람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우고 계시지. 거짓말을 하면 눈빛 한 번이면 다 들켜버린다오. 지난 장마에도 마님께서 일찍 수문을 열게 하셔서 피해가 적었지 않소. 그녀는 대장부보다도 더한 단단함을 지녔으되 어딘가 고요하고 쓸쓸한 결을 품고 있었다. 칠성판처럼 반듯하게 다듬어진 눈썹 아래 단단한 눈동자가 있었고 허투루 웃는 일 없이 언제나 정제된 말씨로 사람을 대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여인이라 하여도 밤이 깊고 창밖에 바람이 불 때면 이불 아래 허전한 빈자리는 쉬이 채워지지 않았다. 시연은 그런 밤마다 곧은 허리를 더 곧게 펴고 등불 아래서 장부를 살피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의 초가을 마을 장터가 붐비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찰기 좋은 찹쌀을 고르러 나섰다가 한 사내를 눈에 담게 되었다. 그 사내는 키가 크고 등허리가 단단하였으며 걸음걸이엔 망설임이 없었다. 들짐승도 그를 피해 달아날 듯한 기세였고 팔뚝엔 굵은 힘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다. 그는 곧은 눈매를 지녔으되 말수는 적고 웃음은 무던히도 따스하였다. 그의 이름은 도한결. 사내는 이 마을 서편의 자리한 초가에 살았고 홀몸의 외삼촌 댁에 맡겨져 자라난 사연을 품고 있었다. 어릴 적 병으로 부모를 잃고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배우진 못했어도 일솜씨만큼은 고을 안에서 으뜸이었다. 마님, 무거운 짐이십니다. 이 보따리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 짐쯤이야 내가 혼자 들 수 있어. 허나 자네 뜻이 그러하다면 사양치 않겠소. 그 말에 한결은 조용히 짐을 받아들고 시연을 따라 걸었다. 마치 긴 시간이 멈추고 세상이 둘만 남은 듯하였다. 그날 이후 시연은 이따금 장터에 나가곤 하였고 한결 또한 마님 앞에서는 말수가 더욱 줄었다. 한결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이름은 소란. 67해 전 마을 이웃집에서 혼인한 여인이며 손재주가 뛰어나고 남편을 깍듯이 받드는 성실한 여인이었다. 여보, 저녁에 묵은 김치찌어 국을 끓였어요. 찰떡과 함께 드시지요. 오늘도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내가 자네 복으로 사는 것이지. 두 사람은 다정하였다. 허나 시연의 눈에는 한결이 소란에게 미소 지을 때조차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허전함이 스쳤다. 아니, 그녀의 마음이 그리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한결의 뒷모습, 밭을 일구는 그 팔, 입꼬리에 잠시 머무는 웃음 시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떠올리게 되었고 어느덧 마음속에서 잔불처럼 피어나기 시작한 감정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한결을 자신의 집 마당으로 불러들였다. 이리 와 앉게. 오늘은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부른 것이오. 마님,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찻잔을 그의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허나 이번 일은 단지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을 빌려주려 하니 자네가 덜컥 겁먹지는 말게. 한결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단호함과 외로움, 그리고 짙은 갈망이 섞여 있었다. 한결은 찻잔을 들지도 않고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다 닫혔다. 지연은 찻잔을 살짝 돌려가며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본 날이 언제였는지 아오? 글쎄요, 장터에서 마님께서 쌀을 고르시던 날 그 즈음이었을 듯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앞서였지. 지난 봄 수문을 보러 나갔다가 자네가 무너진 둑을 손수 메우고 있는 것을 본 적 있어. 양철삽도 없이 맨손으로 흙을 나르고 있더이다. 그날 자네의 뒷모습이 마치 죽은 내 남편의 젊은 날 같았어. 그 말에 한결은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지연의 두 눈은 단단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 속의 체면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은 이미 저편에 내려놓은 듯하였다. 여인의 눈빛에서 그는 주저함이 아닌 오랜 갈증을 보았다. 자네도 나만큼 알고 있지 않소? 내가 자네를 부른 뜻을. 한결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맴돌던 말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마님, 저에겐 소란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제 곁에 머문 지 7해가 되었고 그 사이에 한 번도 제게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면 자네 마음속에도 단 한 번쯤은 다른 생각이 들었던 적도 없다는 말인가? 한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곧 대답이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자네에게 짐이 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이 늙은 여인의 마음이 더는 꾹 눌러 담을 수 없어 그리하였소. 자네가 나를 멀리해도 나무랄 생각은 없소. 다만 그리 말없이 돌아서지만은 말아주게. 한결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앉아있지도 못한 채 멍하니 찻잔만 바라보았다. 무게 없는 찻잔이 그 순간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날 이후 한결은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다. 소라는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졌음을 느꼈다. 여보, 요즘엔 어인일인지 말씀이 부쩍 줄었어요. 일도 평소보다 더 오래 나가시고. 그저 드릴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오. 가을거지도 다가오고 마님 댁 수문 쪽도 살펴야 하니 호겸아님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요즘 부쩍 자주 불러 가시던데. 한결은 잠시 멈칫하였다. 그러나 눈을 피하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소란, 자네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소. 자네 덕에 이 모진 세상 살아가고 밥 한 술에도 힘이 나는 것이오. 허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한 곳만을 향할 수는 없는 법이더이다. 소라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시군요. 시엄마님, 어찌 알았소? 여인이니 압니다. 내 남편이 어디를 보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여인의 눈빛이란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요.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울지 않는 대신 말끝을 차분히 마무리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디 그 선택이 오래도록 후회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날 밤 한결은 마루 끝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조용히 들녘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바람 하나가 내려앉았다. 며칠 뒤 시연은 다시 그를 불렀다. 이번엔 마당도 아닌 안채였다. 소란에게 말은 했는가? 예,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저를 다독이더이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알았고 소란이 어떤 여인인지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하여도 마음이 멈춰지는 법은 아니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바란다 생각하시오? 몸이 아니라 마음이겠지요. 아니 마음이라 해도 그 안에 어지러운 격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겠지요. 지연은 눈을 떴다. 그 눈빛은 물기 없이 말라 있었으되 번뜩이는 빛이 있었다. 그리하오. 나는 자네에게 죄를 나누자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붙일 데 없는 이 늙은 여인의 외로움을 잠시라도 감싸달라 청하는 것이오. 한결은 조용히 다가와 마루 끝에 함께 앉았다. 그들의 어깨는 맞닿았고 숨결은 서로를 스쳤다. 말은 더 없었다. 밤새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기와 너머의 바람은 소란하지 않게 흘러갔다. 그날 이후로 마을엔 잔잔한 파문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누가 먼저 말을 옮겼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기와 지붕 아래로 우물가로 장터로 스며든 말 한 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들었소? 시언마님 댁에 요 며칠 도안결이 수시로 들락거린다 하더이다. 마님 혼자 사신 지도 10년이 넘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소? 허나 그 사람 아내가 있는 몸 아닌가. 그 소란이 말이오. 얼굴도 곱고 말 한마디를 아낄 줄 아는 여인이지. 그 여인을 두고 마님을 따른다니. 처음엔 소문이 바람결 같았으나 하루 이틀 새에 그것은 벼락처럼 커졌다. 사람들은 점점 확신에 찬 눈으로 시연댁을 바라보았고 아이들조차 웅성대며 뒤를 돌았다. 소라는 그 소문들을 묵묵히 들었다. 들으며도 태도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웃 여인들이 눈치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네도 그녀는 그저 웃으며 밥상을 차리고 바느질을 했다. 그러나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등불 아래에서 베개싯을 바꿨다. 실은 똑바로 뻗지 못하고 바느질 자국은 제 손끝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다. 그날 밤도 그러하였다. 한결은 뒤늦게 돌아왔다. 소라는 말없이 밥상을 차렸고 따로 묻지도 않았으며 쌀밥 위에 된장국만 얹어주었다. 소란, 밥이 식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자네 마음 너무나 미안하오. 차라리 나무라 주었으면 마음이 덜 무겁겠소. 소라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보, 나는 남편이 고단해진다 하여도 밥을 거르진 않기를 바라는 여자요. 그뿐입니다. 그 말은 말이 아니었다. 그건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내놓는 대신 체면을 끝끝내 지키는 길을 택했다. 며칠 뒤 마을을 돌던 군영 명단에 한결의 이름이 올랐다. 원래대로라면 병장기를 들고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처지였으나 시연이 조용히 관할을 찾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은 사라졌다. 그 소식을 들은 소라는 다문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시연댁을 찾았다. 초저녁이었고 마당에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소라는 마루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였다. 마님, 패를 무릅쓰고 찾아뵈었사옵니다. 죄송하오나 잠시 말씀을 여쭐 수 있겠사옵니까? 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여인의 발걸음이란 때로 칼보다 예리한 결심을 품고 오기 마련이다. 마루에 마주 앉은 두 여인 사이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연이 먼저 찻잔을 내밀었다. 밤이 싸늘하니 찬물이라도 드시지요. 소라는 받지 않았다. 대신 또렷한 눈동자로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 마을에서 가장 복 많은 여인이라 여겼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지 않아도 남편은 성실하였고 눈길 한 번에도 정이 묻어났지요. 그대 남편은 그리하여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지요. 헌데 그이의 눈동자에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없더이다. 그 눈빛이 마님을 향하고 있음을 여인이 어찌 모를 수 있겠사옵니까? 시연은 찻잔을 들었다. 차가운 김이 올라오고 있었으나 손끝은 미동도 없었다. 마님, 저는 그분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부질없는 애착이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모든 것이고 저는 그분의 그릇을 맞추려 살아왔습니다. 허면 내가 그 그릇을 조금 어지럽혔다는 말이겠소? 그릇은 어지러울지언정 깨지지 않았사옵니다. 그릇을 비워내신다면 남은 차는 오롯이 제가 되겠지요. 그 말에 시연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고듬이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구려. 마님의 품격은 그 마음보다 훨씬 으토십니다. 저는 감히 청하지 않겠사오나 다만 이 마을의 모든 이가 마님을 흠모하듯 저 또한 마님을 존경하였사옵니다. 그 마음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그날 밤 소라는 조용히 돌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바람이 스쳤고 기와 끝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울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빛만이 눈부셨다. 지연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차는 이미 식었고 등불만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안채로 돌아와 오래도록 자신의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걸어온 세월, 혼자의 품위, 눈치와 체면으로 버틴 오랜 나날, 그러나 그 모두가 한 여인의 조용한 진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해는 더욱 짧아지고 산자락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마을의 공기는 팽팽하게 조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렸다. 그 가운데서도 한결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들로 향하고 소를 몰며 손에 흙을 묻혔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는 예전보다 길고 무거웠다. 그의 몸은 땅을 향했으되 마음은 어딘가 무너진 기둥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한결은 들이를 마치고 해가 지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 한가운데에 소란이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말없이 도끼질을 반복하고 있었다. 소란 그 손에 물집이 생기겠소. 살다 보면 어디 손뿐이겠습니까? 말은 짧았고 울림은 길었다. 한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루에 앉았다. 소라는 그 곁으로 와 손에 흙이 묻은 채로 말했다. 여보, 저를 떠나실 생각이시옵니까?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길조차 주지 못한 채 입술만 매만졌다. 소라는 그 침묵을 견디는 법을 익힌 얼굴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여인은 곱고 강한 분이십니다. 허나 제 눈엔 그분이 외로움과 허기 속에서 무너지시는 모습도 보였사옵니다. 여인이 여인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소란, 나는 여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허나 몸까지 가져가시려거든 그 손으로 저를 짓밟아야 하옵니다. 저를 내쳐야 가실 수 있을 것이에다. 그 말에 한결은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서며 나무 더미 위에 걸터 앉았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의 등허리는 여느 날보다 더 곧았다. 다음 날 한결은 마을을 떠났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집에도 작별을 구하지 않았다. 단지 장에 간다 하던 발걸음이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사흘 뒤 시연은 고을 너머의 사립길에서 그를 마주하였다. 한결은 누런 삿갓을 쓴 채 집시는 먼지로 더러웠고 낡은 보퉁이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시연은 말을 멈췄다.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멀리서 물었다. 그대, 어디로 가려 하오? 한결은 삿갓 아래로 눈을 떨구며 말했다. 길이라 정한 곳은 없사오나 더는 이 마을엔 머물 수 없어 떠나는 것이외다. 그대의 발걸음이 날 피해가는 것이오? 아니면 그 여인을 피해가는 것이오? 한결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깊게 허리 숙여 절하였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것이 되기도 누군가를 버리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 누구의 곁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죄를 덜는 길이라 생각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도망을 택하였단 말이오? 마니오, 맞습니다. 마님의 품이 그리웠으나 그 품에 머물면 또 다른 이가 무너지니 그 죄를 지고 저 혼자 떠나고자 하였사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말에서 내려 그의 앞에 다가섰다. 그녀는 깊고 낮은 숨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은 알겠소. 허나 사람의 마음이란 한 번 마른 우물이라도 다시 퍼 올릴 수 있는 것이오. 나는 늙은 몸이오. 그대처럼 젊은 사내의 어깨에 기대려 한 것이 내 욕심이라면 차라리 그 욕심의 끝을 내고 싶소. 한결은 놀라 눈을 들었다. 지연은 자신의 손으로 낡은 포대를 그의 어깨에서 벗겼다. 자네가 떠나는 걸 더는 붙잡지 않겠소. 허나 부탁이 하나 있소. 내 눈앞에서 떠나주게. 이대로 사라지지 말고 직접 작별을 해다오. 나 더는 뒤돌아보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소. 그 말에 한결은 무릎을 꿇었다. 삿갓이 벗겨졌고 그의 얼굴이 노을 아래 드러났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시옵소서. 마님께서도 소란이도. 지연은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습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돌려 타고 사라졌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한결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있었다. 소라는 남편의 자리를 비워놓은 채 늘 하던 대로 물을 길어오고 반찬을 만들고 조용히 바느질을 이어갔다. 그녀는 슬퍼하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단지 오래도록 말이 없어졌다. 시연은 머리카락은 희끗해졌고 거울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높였으나 등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시연 마님도 사람이었구먼. 그 좋은 한결이를 그냥 놓쳤지. 허나 그 소란이라는 여인 참으로 굳세더이다. 말도 없고 원망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보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다시 꽃이 피었고 물이 돌았다. 허나 그의 봄, 시연은 자리에 누웠다. 병이 아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병. 의관도 약초꾼도 고개를 저었다. 시연은 눈을 감기 전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의 마음은 그리움 하나로도 쓰러질 수 있는 법이지. 시연이 한결을 떠나보내고 난 후 계절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들판엔 보리 이삭이 고개를 들었고 산 너머 매화가 피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시연댁 마당엔 그 어떤 꽃도 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부지런히 밭을 돌거나 장터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안채에서 책을 펼치거나 정결한 손으로 문집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얼굴빛은 여전했지만 눈가에는 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시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리지만 확실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선 들판에 붙어있던 서쪽 논, 정제네 집에서 소작하던 논에서 일이 터졌다. 정제는 대대로 시연댁 소작으로 살았던 집안이었다. 아비 때부터 3대를 이어 일해왔고 시연도 그를 믿어 자주 말벗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 정제가 올 봄부터 더 이상 시연댁 논에 손을 대지 않았다. 정제가 논을 돌보지 않는단 말이냐? 예, 마님. 요 며칠은 아예 다른 논에서 김매기를 하고 있다 하더이다. 그것도 서당 앞. 유서방 댁 논에서 말이외다. 유서방? 그 자는 작년까지야 푼푼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사이는 세관청 아전이랑 손을 잡았다더이다. 토지 계약을 새로 받는 이들이 다 그쪽으로 붙는다 하옵니다. 시연의 손끝이 떨렸다. 유서방은 평소 자신을 피해 다니던 자였다. 그가 이제 아전을 등에 업고 새 소작인을 끌어모은다니 마을의 판세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시연은 정제를 불렀다. 그대가 내 논을 떠난다는 말이 사실이오? 정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모은 채 고개만 숙였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아이가 셋이나 되고 며느리 젖도 마르기 전에 관청에서 새 납품 수량을 늘리라는 말이 떨어졌사옵니다. 유서방네와 손을 잡지 않으면 쌀값이 맞지 않사옵니다. 내 그대네 집안과 맺은 약조가 몇 해였더라. 20회도 넘었겠지. 그 모든 것을 그 한마디로 끊겠단 말이오? 정제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눈빛에는 후회가 있었으되 선택을 거둘 기색은 없었다. 그 순간 시연은 알았다. 이 고을의 판이 이제 자신 없이도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또한. 마을 우물가에서 복순이 우연히 들은 말이 있었다. 시연댁이 예전 같지 않다더니 정말이라요. 소란댁이 워낙 행시 바르잖아요. 말은 없는데도 사람을 편애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유서방네도 자주 그 집 쪽으로 발걸음을 하더이다. 소란이 말은 안 해도 가만히 있질 않네. 살림도 사람도 참 야무져. 그 소문은 시연의 귀에도 닿았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 뒤에 숨결처럼 무겁게 감정을 눌렀다. 밤이 깊은 날 시연은 등불 앞에 홀로 앉았다. 손에는 붓이 있었으되 종이 위엔 아무것도 써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도록 고민했다. 자존심을 꺾고 유서방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아니면 아예 관하로 올라가 직접 공권력을 붙잡아야 할지. 허나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여인에게 그 둘 모두는 자존을 꺾는 일이었다. 며칠 뒤 고을 수령의 관청에서 한 통의 문서가 시연댁으로 날아왔다. 내용은 다름 아니고 선대의 토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 재조사 명령이었다. 시연은 문서를 쥔 채 말없이 웃었다. 누군가가 확실히 판을 뒤집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소란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손들이었다. 그날 밤
시연은 기루문을 닫은 채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복순도 안채를 지키던 윤 씨도 그저 대문 밖에서 조용히 물러섰다. 이튿날 그녀는 직접 말을 타고 관아로 향했다. 관원들은 놀랐고 아전들은 숨을 죽였다. 관아 앞마당에서 그녀는 수령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선대의 땅을 검한다 하니 좋습니다. 허나 내 조부가 관청에 납부한 문서엄 앞에는 여전히 내 손에 있소이다. 그것을 부정하겠다면 오늘 여기서 내 손목을 베시오. 수령은 놀라 머리를 숙였고 서기는 흰 얼굴로 울러섰다. 결국 그날 토지 검사는 보류되었고 조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허나 그것은 단지 시간을 벌었을 뿐 무너지는 권위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연이 관아와 대면한 지 열흘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금 소란이 돌기 시작하였다. 이번엔 시연댁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졌던 도안결에 대한 이야기였다. 복순이 장터에서 사온 마른 고등어를 풀며 입을 열었다. 마님, 요즘 장터 저작거리엔 웬 이상한 말이 돌고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도한결 아니, 한결 아재 말입니다. 관서 지방으로 떠났다더니 거기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더이다. 시연의 손에서 찻잔이 가만히 멈췄다. 그러고도 관가에서는 그 몸값을 노리고 곧 역도 죄인으로 올려붙일 심산이라 하옵니다. 하도 억울한 사연이라 장에선 그 얘기하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시연은 바로 그날 복장을 단정히 꾸리고 복순에게 명하였다. 말을 준비하게. 짐은 많이 필요 없소. 며칠이면 돌아올 것이니. 마님, 설마 그 먼 관서 땅까지 가시겠단 말씀이옵니까? 이 세상에 나로 인해 뒤흔들린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내 것이오. 복수는 차마 말릴 수 없었다. 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고 눈빛은 젊은 날보다도 더 강하였다. 며칠 뒤 시연은 혼자 말을 타고 동네를 빠져나왔다. 그 길은 눈에 익은 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문 밖에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길을 막지 않았다. 관서까지는 사흘 밤낮을 달려야 했다. 시연은 여염집 주막에서 하룻밤씩 쉬어가며 길을 재촉했다. 밤이면 관문을 피해 초가에서 몸을 눕혔고 낮에는 관청이 있는 읍성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한결이 수감되었다는 연산형 관아 앞에 닿았다. 관아, 앞은 한산했다. 좁은 담장을 따라 땡볕에 말라가는 대나무만이 덜컥거렸다. 시연은 그 앞에서 관리를 불러 세웠다. 여기에 도안결이라 하는 사내가 갇혀있다 들었소. 그를 면회하고자 하오. 관리는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면회는 관찰사의 허가 없인 어려운 일이오. 더구나 그자는 곧 영모죄 혐의로 상급 관하로 넘겨질 인물이니 말도 조심하시오. 나는 이 고을 백성이 아니오. 헌데 저 사내가 죄인이라면 그 죄를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물러가시오. 더 시끄럽게 굴면 불온한 자로 적을 것이오. 그날 밤 시연은 관아 뒤편에 있는 조그만 주막에 묵었다. 방은 좁았고 벽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등에 깔개 하나만을 두고 잠을 청했다. 이튿날 새벽 관아 뒤편 소림문 근처에 서성이다가 우연히 곡식을 나르던 하급 아전 하나와 마주쳤다. 그 아전은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듯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동네 쪽에서 오신 분이시옵니까? 그렇소. 너는 어찌 아느냐? 도한결 그자가 저를 살린 적이 있사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말이 없더니 어젯밤엔 이불도 없이 마루에서 떨고 있었사옵니다. 그가 어떤 죄로 붙들린 것이냐? 사족 가문 하인의 죽음 때문이라 하옵니다. 허나 현장에 그자는 없었고 진짜 범인은 이미 다른 자라는 말이 돕니다. 다만 도한결이 몸집 크고 떠돌이 신세였던 탓에 희생된 것이지요. 그 말에 시연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녀는 이내 품에서 은장도 하나를 꺼내 아전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그의 상태를 알려다오. 대신 말은 아껴야 한다. 나중에 보답은 잊지 않겠소. 아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이 깊을 무렵 그는 다시 나타났다.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누런 종이를 쥐고 있었다. 이것은 죄목 명단입니다. 거기에 도한결의 이름이 마지막에 올라 있사옵니다. 영모 연루혐의, 도망 도모 모두 꾸며낸 죄목이라 하옵니다. 내일 밤 상급관청으로 이송될 예정이오. 그 말을 듣고 시연은 즉시 짐을 챙겼다. 이젠 눈치만 볼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시연은 먼지를 뒤집어 쓴 말을 타고 상급 관청이 있는 진주로 향하였다. 해는 채 뜨기 전이었고 하늘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시연은 말 위에서도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한치 흐트러짐 없이 달렸다. 진주의 관찰사청은 큰 기와 지붕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고 두꺼운 나무문엔 직첩에인 출입금지라 새겨진 붉은 푯말이 걸려 있었다. 시연이 말을 세우자 문 앞에 하급 관원이 나서며 길을 막았다. 이곳은 출입이 엄격한 곳이오. 누구시오? 시연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한 장의 오래된 인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조부가 예전에 받은 공로 증서의 일부였고 지금껏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였다. 이 한 조각으로 관찰사 대면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믿소. 관원은 그 인장을 보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 전 발행된 관직 증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조정에서 직접 하사한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연은 관찰사 이문규 앞에 서게 되었다. 관찰사 이문규는 중년의 위엄을 지닌 인물로 눈썹은 길고 입술은 단단했으며 말수를 아끼는 대신 눈으로 사람을 굽어보는 사람이었다. 그대가 시연이라 하였소. 예전 대사원 한세규의 손녀라 들었소이다. 소신은 다만 억울하게 갇힌 자 하나를 구하고자 이 먼 길을 달려왔사옵니다. 도안결이라 하였지요. 이름은 나도 익히 들었소. 허나 그의 죄목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오. 반상의 경계를 어긴 도망로 예종이 관가 하인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된 자요. 허나 그 자는 현장에 없었사옵니다. 도망로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싸움이 벌어질 당일 관회에 있었다는 목격자도 있사옵니다. 허면 왜 그대가 나서서 그 자를 이리도 감싸려 하시오? 시연은 잠시 침묵하였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가 내 집 소작인으로 10년을 내 땅을 일군 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 충직함과 성실함은 내 눈이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내가 그를 두고 침묵한다면 이 나라는 충직한 백성 대신 말 잘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외다. 관찰사는 시연을 한참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시연은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엔 모든 것을 걸고 왔다는 여인의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문규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대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증인 한 명만 데려오시오. 단 한 명이라도 그가 그 시각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는 죄목을 재검하겠소. 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단 하루만 기다려주신다면 반드시 데려오겠사옵니다. 그날 밤 시연은 다시 말을 달려 연사년으로 돌아왔다. 마른 하늘에 바람이 불었고 모래가 얼굴을 때렸다. 복장도 흐트러졌고 머리칼은 바람결에 헝클어졌으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한층 맑고 또렷했다. 연산에 도착하자마자 시연은 관아 뒤편 곡식을 나르던 그 하급 아전을 다시 찾았다. 너라면 그가 그날 관회에 있었음을 증언할 수 있겠느냐? 아전은 망설였다. 저 같은 자가 관찰사 앞에 나선다면 관가에서 내 목이 붙어 있진 않을 것이옵니다. 시연은 말없이 품 안에서 조그마한 백자 호리병을 꺼냈다. 그 안엔 오래도록 숨겨두었던 조부의 인장이 찍힌 서신 한 통이 있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너 하나쯤은 다른 고을로 옮겨줄 수 있다. 너의 가족까지도. 허나 그 자가 죽으면 자네의 입도 영영 다치게 될 것이오. 아전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단단히 결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님, 그자 저를 위해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제 차례겠지요. 진주관찰사청 이문규의 집무실. 대청마루 앞에는 발이 쳐졌고 양옆으로 온 관속 둘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중앙엔 시연이, 그리고 그 옆에는 누추한 옷차림에 어깨가 움츠러든 하급 아전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자, 이 자가 도안결이라 하는 자의 혐의를 뒤집을 증인이라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관서 연산고을의 하급 부역인 이진사라 하옵니다. 진사라 자네. 이름이 그리 귀하오? 예, 하오나 성만 같을 뿐 진사라 불리는 학위는 없는 이옵니다. 이문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자네가 직접 증언하시오. 도안결이라는 자가 하인의 죽음이 벌어진 시각 어디에 있었는가? 아전은 떨리는 손끝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그 시각
도한결은 고을에서 한참 떨어진 대군제 고개 근처 초막에서 장정색과 함께 대목 일에 종사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날이 장마 끝날 무렵이라 나무가 쓰러져 통행이 막혔고 사나흘 그곳에 머물렀던 것은 관아 내 추령 명단에도 실려 있사옵니다. 이문규가 고개를 돌리자 서기 하나가 급히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확인하였습니다. 추력 명단에 이름이 있습니다. 백운제 벌목조에서 나흘간. 이문규는 팔짱을 풀고 시연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엔 약간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이 도한결이라는 자는 억울하게 구금되었단 말이 되겠소. 예, 허나 그 억울함은 이미 옥사리와 고문으로 피몽이 되도록 새겨졌사옵니다. 이 일의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 져야 하옵니다. 조정을 대신해 사과하겠소. 그러나 정죄는 내가 할 일이 아니외다. 하급 관원이 벌인 일은 따로 추조하겠소. 그리하여 도한결은 마침내 석방되었다. 그가 끌려 나왔을 땐 햇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발은 맨살이었으며 손등엔 피딱지가 채 마르지 않았다. 시연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맨발인 그에게 천을 벗어 씌워 신기며 입을 열었다. 내가 늦었소. 도한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시연을 알아보았다. 마님, 어찌 여기까지? 자네가 내 곁을 떠난 것도 자네의 뜻이었지. 허나 이렇게 망가진 채 죽게 두는 건 내 뜻이 아니었소. 그 말에 한결은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무너졌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시연은 그를 끌어올렸다. 손으로 그의 등을 받치며 말했다.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오. 다시 일어나 자네가 살아야 할 자리를 찾으시오. 그 길로 두 사람은 진주를 떠났다. 긴 여정 끝에 다시 학정 고을이 보였고 시연은 고개를 젖히며 땀에 젖은 얼굴을 하늘로 들어올렸다. 그러나 마을의 바람결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이들 몇이 멈춰서서 속삭였고 우물가에 선 여인들이 멀찍이 시선을 피했다. 복순이 달려나와 맞이하긴 했으나 얼굴빛은 그리 밝지 않았다. 마님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그런데 어찌들 일이 조용하오? 마을이. 복순은 입을 꾹 다물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간 마님께서 비우신 사이 고을 관하에서 시연댁 토지 일부가 이탈되었다 하옵니다. 유서방이 새 계약을 맺었고 마을 노인들도 조용히 그쪽으로 붙었다 하옵니다. 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이제 이 고을은 더 이상 그녀의 이름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도한결은 마을 어귀에 서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는 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가 다시 일하겠소. 밭을 갈고 무너진 담을 고치고 떠난 이들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소. 떠난 이는 떠난 대로, 무너진 건 무너진 대로 두게. 나는 더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오. 이젠 그저 그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시연이 도한결을 데리고 돌아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다. 한결은 시연댁에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마당에 쌓여있던 고목을 베어 장작으로 쌓기 시작했다. 마당 한편에는 시연이 그를 위해 마련한 작은 초막이 세워졌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단단해 보였다. 시연은 그를 가까이 두되 이전처럼 조급히 다가서진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늦가을 볕이 든 마루에서 조용히 차를 다리고 그가 짖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망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어귀에 조용한 발걸음이 들려왔다. 낡은 삼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다. 풀어지지 않은 단정한 머리, 햇빛에 바랭가끈을 맨 채 그녀는 시연댁 대문 앞에 섰다. 그녀의 이름은 소란이었다. 복수는 마당 쪽에 나가 있다가 그녀를 알아보고 놀라서 숨을 삼켰다. 소란댁? 소란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혼자 말씀을 여쭐 수 있겠사옵니까? 들게나. 소란이 안채마루에 오른 건 처음이었다. 시연은 마주 앉으며 손짓 없이도 복순을 물리고 마당을 조용히 하게 했다. 조용한 바람만이
대문 너머로 지나갔다. 마님, 그 사람 지금 이 집에 계십니까? 있소. 마당 담장 수리를 하고 있소이다. 그렇다면 제게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시연은 조용히 찻잔을 밀었다. 조라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저는 여인의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말없이 살아가면 언젠가는 잊혀지리라 믿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을 다시 이 집으로 들이신 것은 그저 머물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셨겠지요. 그대가 그를 먼저 놓았기에 내가 손을 내민 것이오. 허나 마님은 저와 같은 아내가 아니시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세월을 같이 견뎌낸 아내이고 마님은 그이의 마음을 뒤흔든 사내의 꿈이셨을 뿐이옵니다. 시연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조란의 말은 독이 서려 있었지만 담담했다. 그럼 그대는 지금 무얼 원하시오? 내게 그를 내놓으란 말이오? 조라는 입을 다물었다. 긴 침묵. 그리고 이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말씨로 입을 열었다. 아니옵니다. 그이는 이제 제 남편이 아니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하러 온 것이옵니다. 무엇을 고하러 왔단 말이오? 조라는 곱게 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절로 떠날 것입니다. 더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지도 않고 떠도는 험담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제 몫의 고요를 택할 것이고 마님은 마님의 마지막 계절을 그이와 함께 보내십시오. 시연은 순간 차를 들던 손이 멈칫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오히려 낯선 상실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이상한 공허였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을 터인데. 마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여인의 자존이란 사랑보다도 더 깊고 오래가는 것이옵니다. 조라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순이 다시 나타났을 땐 그녀는 이미 마당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대문은 조용히 덜컥 닫혔다. 그날 밤 시연은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그녀는 다리를 모은 채 오래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결은 늦게까지 마당 정리를 하다 마루 끝에 다가왔다. 마님이 불을 끄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문틈 사이로 무릎 꿇은 시연의 옆모습이 보였다. 기품 있고 절도 있었던 여인의 어깨가 그날만큼은 무너져 있었다. 한결은 문을 닫았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마루 아래로 내려가 초막으로 돌아갔다. 조란이 떠난 다음 날 마을엔 눈이 내렸다. 이른 겨울이었다. 낙엽도 다 떨어지기 전인데 들판엔 흰 기운이 내려앉고 대문 위 기와마다 소복소복 눈이 덮였다. 지연은 그날 아침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복순이 방 앞에서 두어 번 기침을 하며 눈치를 보았으나 문 안쪽에선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 결국 문을 조심스레 열었을 때 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풀린 채 얇은 비단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다. 마님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사옵니까?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만 가만히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그 눈길이 닿은 곳엔 눈밭 위에 혼자 삽을 들고 장작을 패는 한결의 모습이 있었다. 소라는 잘 떠났느냐? 예 장터 뒷길로 가는 길에 기와집 뒤 절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짐도 하나뿐이었다 하옵니다. 시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여인은 마지막까지도 누구에게도 얼굴을 팔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시연의 기력은 점점 빠르게 쇠했다. 눈은 깊어졌고 시연은 점점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 마루에 나와 바람을 맞던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식사도 하루 한 끼면 충분하다 했다. 한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집 안의 모든 일에 손을 대었고 마당에 풀 하나 자라나지 않도록 손질했다. 초겨울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지만 그는 매일 땔감을 쪼개고 장작을 안으로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등불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시연은 자리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한결아, 예, 마님. 자네는 내게 연민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 끝내 사랑이 남아 있었느냐? 한결은 조용히 시선을 바닥에 두고 앉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등은 바르게 세워져 있었다. 처음엔
연민이었습니다. 마님의 고독이 안타까웠고 그 기품이 안쓰러웠지요. 시연은 웃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말했다. 그래, 그건 알고 있었어. 허나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마님의 등 뒤를 따라다닐 때마다 제 안에 어떤 허기가 자라났습니다. 연민은 쉽게 사라지지만 허기는 오래 남더이다. 허면 지금은 어떤가?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된 침묵이 흐른 뒤 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를 갖지 못했어. 그대 마음도 몸도 다만 곁에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 남았을 뿐이요.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삶도 이름도 길도 다 다시 걷게 해주셨지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빚이자 정입니다. 시연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았고 한결도 방을 떠나지 않았다. 등불이 꺼질 무렵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었고 그 옆엔 한결의 그림자가 흐릿이 드리워졌다. 겨울이 깊었다. 어느 날부터 시연은 붓을 들지 않았다. 문집 정리도 하지 않았고 오래 사랑했던 오칠 필통도 닫힌 채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맺히지 않는다고 했다. 복수는 걱정스레 죽을 쑤어들였고 한결은 매일 방을 데우기 위해 장작을 3번 갈았다. 그러던 정월 대보름 시연은 복순을 불렀다. 복순아, 예, 마님. 내 장롱 안에 흰 비단 2필이 있을 것이니 그중 하나를 꺼내 관청으로 보내거라. 나는 더 이상 관문 안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니 그리 전해라. 마님, 그런 말씀을. 이제 곧 봄이 오겠지. 눈이 녹기 전까지만 내가 머물 수 있을 것이니 준비를 해야겠구나. 복수는 울지 않았다. 그러나 등을 돌리고 방을 나설 땐 손끝이 자꾸 떨렸다. 그 떨림은 장독을 지나 마루를 돌아 마당으로 이어졌다. 그날 밤 한결은 방에 들지 않고 초막에 앉아 있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장작불을 바라보던 그는 눈가가 붉게 물든 채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연은 마지막 밤을 맞았다. 그날은 눈이 유난히 늦게 내린 날이었다. 음력 2월의 끝자락 들판은 아직 얼어 있었고 바람은 매서웠다. 마당엔 고요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초막에서 나오는 연기조차 아주 가늘게 하늘로 피어올랐다. 시연은 그날 아침 복순을 불렀다. 복순아, 오늘은 수라를 내지 마라. 그저 묵은 죽이나 조금 데워다오. 복순은 그 목소리가 어딘가 평소보다 맑고 부드러워 섬뜩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사람의 음성 같았다. 죽을 데우며 손이 자꾸 떨려 국솥에 밥풀이 튀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복수는 순간 멈칫했다. 시연은 이미 하얀 저고리와 비단 치마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머리는 말끔히 따내려 단정히 틀었고 마루 창가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마님. 복순아,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지. 나 없을 땐 이 집도 비우거라. 한결에게도 얹히지 말고 자네 갈 길을 가거라. 복수는 두 손으로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직 저희는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않사옵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 한결이 초막에서 나와 장작을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그녀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광경이었다. 저 산에 참 고된 길을 걸어왔지. 내 곁에 남은 것이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는 모르겠구나. 그리고 시연은 복순에게 말했다. 그를 들여보내다오. 지금 말없이 곁에 있어줄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니. 복순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였다. 이내 마당으로 내려가 한결을 불렀다. 도아제, 마님께서 지금 들어오라 하십니다. 어서 가보시옵소서. 한결은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입가엔 검댕이 묻었고 손끝엔 나무 껍질이 붙어 있었지만 그는 단정히 옷깃을 정리한 뒤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닳아버린 얼굴 위에 남은 마지막 빛이었다. 한결아, 예, 마님. 내 이 손 마지막으로 잡아주겠소? 한결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쌌다. 마디마디가 차가웠고 손끝은 종이처럼 얇았다. 그러나 그 속엔 여전히 품위와 단단한 인내가 남아있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의 마음만은 거짓으로 붙잡지 않으려 했소. 자네만은 그렇게 기억해주겠소? 예, 마님은
언제나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 말이면 됐소. 그리고 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한결에 손 안에서 천천히 힘을 잃어갔고 숨결도 어느 순간부터 가늘어졌다. 방 안은 조용했고 등불은 찰나에 떨림 후 꺼지듯 사그라졌다. 그 순간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소리도 없이 그 손을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지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복수는 마을 어귀에까지 나가 사람들을 불렀으나 찾아온 이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모두 예전엔 그녀를 떠받들던 이들이었지만 시절이 바뀌자 얼굴을 돌렸고 마지막 길조차 발걸음을 아꼈다. 한결은 관 위에 흰 볼을 씌우며 홀로 모든 절차를 치렀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눈은 모두 녹았다. 지연이 말한 대로 눈이 녹기 전까지 그녀는 머물다 간 셈이었다. 무덤은 동산 남쪽 지연이 생전에 자주 바라보던 매화나무 아래 자리에 마련되었다. 비석 하나 없는 자리, 다만 큰 돌 하나를 누여놓았다. 거기엔 아무 글씨도 없었다. 한결은 마지막으로 그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님 제게 남기신 말은 없었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 동안 마님께서 진심으로 원한 것은 그저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였겠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결은 돌아섰다. 그리고 더 이상 시연의 무덤을 찾지 않았다. 그로부터 해가 3번 바뀌었다. 고을은 더 번화해졌고 마을 어귀엔 새 관로가 뚫려 나루터로 곧장 이어졌다. 관청엔 낯선 이름의 수령이 부임했고 예전 시연댁 담장 자리는 벌써 반쯤 헐려 쌀 창고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연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집을 지나치며 귀신 나올 집이라 수군거렸고 그 담장 앞에 핀 매화도 봄마다 피건만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았다. 허나 그 매화나무 아래 이름 없는 무덤 하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무덤 앞에 처음으로 다시 사람이 선 날은 시연이 떠난 지 딱 4년째 되는 봄이었다. 그 여인은 먼 절에서 내려온 듯 짙은 회색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삭은 머리카락은 검은 천으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땀이 마른 이마 위로는 깊은 주름이 생겨 있었고 손에는 들꽃이 몇 송이 들려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소란이었다. 소란은 아무 말 없이 무덤 앞에 앉았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마님, 그 한마디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허나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천천히 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나 무덤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는 한결이 남았다. 그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언덕 아래 작은 글방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글과 도를 가르쳤다. 옛날처럼 소를 모는 대신 벼루를 갈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는 시연의 무덤에 자주 가지 않았다. 1년에 단 한 번,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이 녹을 즈음 말없이 찾아와 비석도 없는 그 무덤 앞에 앉았다. 말도 절도 하지 않고 그저 오래도록 앉아있다 돌아갔다. 그의 삶엔 더 이상 큰 굴곡도 없었고 소란과도 다시 엮이지 않았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간혹 그를 시연댁 사람이었지라며 속삭였고 그는 그 말에도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세월은 그들을 하나씩 지워갔다. 지연, 소란, 한결. 세 사람은 오래도록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았다. 다만 매년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비석 하나 없이 흙 위에 핀 그 꽃들만이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아는 듯 조용히 흔들렸다. 다음 편 예고. 혼자 남겨진 산골과부 김소연. 비 오는 밤
한 남자를 재워준 대가로 도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 전국 8도의 보부상이 찾는 전설의 과부가 된다고요? 과부와 보부상, 조선을 뒤흔든 기막힌 인연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다음 편은 5월 8일 저녁 8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